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한 필수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바로 이름 어떤 단어에 대한 조합이 함께 합성되었다라고 보면 아주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고 실천이고 기술이다. 그러면 사회복지라고 하는 부분을 실천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을 배우는 교과가 바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 어떤 정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사회복지라는 것을 실천하고 혹은 사회복지의 대상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다양한 대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필요한 다양한 방법과 능력을 배우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라고 하는 교과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천 기술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학자들이 어떤 명쾌한 어떤 정의들을 내린 게 있어요. 수많이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적합하고 우리가 유명한 어떤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랄레스와 셰퍼라고 한 학자입니다. 1988년도에 이와 같이 얘기했는데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회복지사가 꼭 알아야 하는 다양한 지식들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서 필수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이 있겠죠. 그러한 개입에 대한 기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효과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달성을 얼마나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목표는 뭘까요?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활용하는 지식과 기술은 바로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해결을 잘했다라고 본다면 효과적인 거죠. 그러면 그런 해결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능력들이 바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존슨 2001년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체가 사회복지사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1년에 많은 수많은 실천 기술들을 하는데 실천 활동을 하는데 그런 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식들 그것을 이용하고 또 실제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총체적인 능력과 방법을 배우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두 학자의 어떤 얘기한 것에 있어서의 공통적인 단어가 많이 나왔죠. 바로 지식, 개입 기법. 근데 그러한 지식과 개입 기법들을 효과적으로 하는 능력적인 부분들. 그러면 사회복지라고 하는 사람이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어떤 문제와 대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을 배우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용희 교수가 2000년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그렇죠. 우리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통해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전달하고 있죠. 그럴 때 클라이언트와 관계는 특별한 상황, 그들만이 위치하고 있는 개별적이고 독특한 상황이 있지요. 그러한 환경 안에서 사회사업에 대한 변화들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심리사회적인 개입이다. 그런데 심리사회적인 개입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의 능력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고요. 전재일 교수와 이성희 교수가 2004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심리사회적 기별을 위한 어떤 특별한 내용들이다. 근데 여기서 필요한 것은 가치와 지식이다. 그러면 이 두 개에 있어서의 그 필수적이고 또 어떤 중첩적인 내용들은 클라이언트의 관계라는 걸 강조했죠. 우리 사회복지사가 위치하고 있는 어떤 상황적인 부분이 바로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안에 있는 조직 안에서 만나는 것을 강조하고 또 클라이언트가 얘기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효과적인 능력과 방법을 배우는 거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사회복지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가치와 지식이 있죠. 근데 수많은 가치와 지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클라이언트들은요. 그중에 또 유일하기도 하고
개별적이기도 하고 독특한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한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여기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사가 선택하게 되는, 접근하게 되는 고유한 방법과 또 능력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실천기술이라고 하는 이 정의 안에는 클라이언트와 우리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또 강조한 측면이 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지요. 사회복지실천기술이 다른 어떤 것들과 다른 독특한 특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회복지실천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가치, 그리고 지식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 계속 나오는 말이죠. 우리가 실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별도로 단독적인 것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치하고는 이론, 가치, 지식의 탄탄한 토대 위에서 나온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매 환경, 상황마다 다르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어떤 기술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클라이언트들은 정말 저마다 달라요. 다 똑같은 어떤 문제와 욕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만이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정한 상황에 맞는 그들만의 실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고 활용한다. 그러한 총체적인 능력이 바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어떤 특징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활용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아트다. 그렇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해진 답도 없고 또 우리 앞에 있는 클라이언트들도 저마다 독특한 문제를 갖고 있는 특별한 어떤 환경 속에 있는 개인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어떤 접근에 개입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에 있어서는 그 기술은 바로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어떤 기술 하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에 있어서의 공통된 강조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특정 이론, 하나의 이론에만 그것을 초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가지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앞에 클라이언트가 한 가지의 상황에서만 어떤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하고 한 가지 고정된 이론이 아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이론과 방법적인 요소들이 수많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우리 앞에 클라이언트가 얘기할 때 그것을 제안해서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과 문제에 맞게 적절하게 어떠한 기술을 끄집어내고 어떠한 기술을 통해서 접근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요. 지식을 기반으로 계속 나오는 말이죠. 개발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학습이 가능하다. 계속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거죠. 기술 연마를 통해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 기반을 두고 있는 다양한 것들을 또 강조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직업의 전문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속성이다. 또 사회복지직은 이미 전문직이라고 우리가 규정하고 있다. 향후에 사회복지사의 전문직화를 위해서 우리가 유지를 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공통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어떤 그 학문들이고요. 첫 번째 보시면 사회학, 우리가 아주 사회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속성들, 이루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 학문이죠. 그렇다면 이 사회학은요, 사회 문제, 우리 사회의 사회 문제, 또 다양한 사회 현상, 그런 현상에 있어서의 원인과 그 원인을 통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초점을 둔 학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 어떻게 원인과 결과를 나오게 되었느냐라는 것에 대한 객관화된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초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회학이죠. 그러면 이 학문을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우리 클라이언트죠.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사회적인 기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다른 기능도 아니고 사회적인 기능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죠. 다른 사람과 통해서
어떤 소속감, 또 사랑, 나에 대한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문을 지속적으로 개발시켜 나가고 있는 존재인 거잖아요. 그러한 것을 향상시키고 또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대한 초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은요, 사람의 내면에 대한 세계에 관심이 있죠. 또 그 안에 성격을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들, 또한 성격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인간의 어떤 행동들, 이거에 대한 인과관계의 것을 논리적으로 보는 학문인 거죠. 그래서 사람의 성격, 다양한 어떤 상황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점을 갖고 있고 규명하고자 노력을 하는 것이 심리학이죠. 이 심리학을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학은요, 바로 사회, 경제적인 서비스를 또 제공하는 것에 또 특징을 갖고 있지요. 정신의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대한 초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의학은 정신질환을 진단하고 정확히 진단해야 되겠죠. 어떠한 것에 대한 천재의 어떤 병에 대한 상태를 통해서 어떤 행동과 특징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치료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규명이 돼야 되겠죠. 그것을 통해서 처방과 치료, 그리고 다시 사회적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반적인 여건이 중요한 거죠. 그러한 회복하는 것에 대한 것을 강조를 갖고 있는 초점이 바로 정신의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대한 내용이라고 본다면 우리 사회복지학은 개인과 가족,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좀 더 넓은 어떤 구조인 거죠. 개인과 가족의 일상적인 심리 문제가 있는가. 왜냐하면 개인은, 우리 하나의 인간은 가족을 통한 어떤 건강한 기능을 통해서 사회에 나갈 때 그 기능이 더 향상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과 가족이 갖고 있는 기능이 어떠한가, 그리고 가족 안에서의 심리적인 기능은 또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한 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면 그러한 해결 방법에 있어서 바로 사회적인 기능을 향상시켜 주는 것에 바로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초점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세 가지에 대한 인접 학문에 대한 초점을 보셨고요. 그거와 연관돼서 연결지어서 우리 사회복지학이라고 한 학문에 있어서의 초점을 확장시켜서 보셨는데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사회복지학은 인간의 사회적인 기능을 향상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거를 통해서 본인에 대한 자기 개발, 그리고 가족에 대한 건강한 기능을 다시 찾게 만들어주는 것을 통해서 자아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찾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지요. 그 다음으로는 네 번째로는 정치학입니다. 정치학의 초점은 정부, 그리고 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치 제도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 그 통한 원칙들, 그리고 구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는 학문인 거죠. 연결지어서 사회복지학문은요, 공적, 사적 영역에 있어서의 대인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주어지면 좋을까, 그리고 현재 우리 클라이언트들은 어떠한 공적과 사적 영역에서 서비스에 더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초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학 학문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경제학입니다. 경제학에 대한 학문에 있어서의 내용은 상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산되고 있고 분배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소비라고 하는 어떤 과정에 이르고 있는가라고 구조를 하는 것에 초점이 있죠. 그에 따른 우리 사회복지학은요, 사회와 경제적 정의의 원칙에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사회복지학의 주 대상은 소외계층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사회정에 입각해서 어떻게 흐름을 갖고 있는가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으로 정책과 그러한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회정책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 마지막에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어떤 구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인류학이라고 학문에 있어서의 내용은요,
고고학적, 민속학적, 사회적, 그리고 마지막에 심리학적 재료, 이러한 내용들의 총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사람에 대한 문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문화를 관심 있고 분석하고 그 결과 통해서 어떠한 인간의 어떤 삶의 질, 그리고 인간의 어떤 바른 건강한 문화는 어떻게 재현될 수 있는가라고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학은요,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인간의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사회체계적으로 혹은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사회, 환경 두 가지에 대한 접근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조명해 본다면 어떤 단선적인 인간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는 복합적이죠. 또 통합적이기도 해요. 또 연속적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접근을 했다면 이 사람에 대한 문제는 정말 건강하게 잘 치료돼서 재활이 돼서요. 결과적으로 인간의 사회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건강하게 그리고 탄탄하게 다시 치료가 돼서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잘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라고 하는 교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특징들 그리고 유관하고 있는 학문들과 어떠한 점에 있어서 연관되어 있고 또 우리 사회복지만의 독특한 내용의 초점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교과를 맡은 이은영입니다. 이번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라고 하는 교과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전문직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핵심적이기도 하고 필수적인 교과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사회복지사가 일선의 어떤 실천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있는데요. 그 클라이언트들마다 지니고 있는 욕구들, 문제들, 또 그 주위에 있는 다양한 환경에 대한 부분을 고루고루 우리가 접목시켜서 어떠한 실천 기술적인 어떤 전문성과 또 통합적인 접근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교과가 이번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 있어서의 학습 교과의 중심적인 요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수강생 선생님들께서 이번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라는 교과를 통해서 점점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전문직으로 다가설 수 있는 어떤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강에 있어서는 그린 우드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한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정체성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거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그린 우드가 1957년 상당히 오래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 학자가 강조하고 또 요약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거듭되고 강조되고 있는 측면은 그만큼 기본적인 토대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린우드가 제공한 한 사회에 있어서 전문직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 전문직 굉장히 많죠. 그런 전문직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들이 무엇일까라는 거에서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보실 때 여러 수강 선생님들께서 우리 사회복지사도 이런 전문직이라고 강조한 요소에 어느 것이 해당이 되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시작해 볼게요. 그린우드는요,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직업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전문적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속성이 있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직은 우리가 지금 앞서 얘기한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데 어느 부분이 그러면 공통된 요소를 갖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또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이 직종이 우리들 스스로는 너무나 전문직이다. 또 이 전문직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사 말고도 다른 유사한 전문 직종도 우리 사회복지직, 이 사회복지사에 활동하는 영역을 보면서 와, 너네 정말 전문직이다. 혹은 전문직으로 인정한 만큼 아주 고생을 하는구나 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지라는 걸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미비하다면 혹은 이미 너무 전문직이라는 것이 충족되어 있다면 우리가 향후에 우리 선배 사회복지사
말고도 우리 후배들의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향후의 터전은 어때야 될까? 우리 선배들이 걸어온 어떤 험난한 길보다는 좀 더 사회에 대한 어떤 전문직의 승인을 받고 이들이 하나하나 해나간 어떤 다양한 상담과 프로그램이라든가 혹은 기타 여러 활동들이 전문직으로서 활동하는 거에 정말 손색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 합당한 보상도 실은 주어져야 되는 거고요. 향후에 우리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전문직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겠죠. 지금 현재 우린 전문직이야, 우리는 지금으로도 충분해 라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다른 유사한 전문직들이 나아가고 또 풍부한 어떤 전문직으로서 갖춰야 될 어떤 토대들, 요소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수용하고 또 발전적인 토대를 더 거듭해야 되겠죠. 그린두가 가장 먼저 얘기한 게 첫 번째 있습니다. 체계적 이론. 이론이긴 이론인데 그 이론이 체계성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참 저거는 체계적이다. 내가 봤을 때 이 책은 참 체계적으로 썼는데 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체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우리가 떠오르는 어떤 자동적인 사고가 있냐면 무엇인가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단계가 있고 어떤 계획이 있고 그 목표한 계획대로 수정해 나가고 나아간 어떤 단계가 상당히 논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함축되어 있을 때 체계적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라고 하는 우리 학문 안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이론이 실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체계이론도 있고요. 생태학적 이론도 있고요. 다양한 이론이 있는데 그러한 이론들이 하나하나가 모였을 때 체계적이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중구난방적인 것이 아니라 목표한 하나를 위해서 이 나아가는 접근 방법이 상당히 계획적인 논리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체계적 이론은요,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월성을 갖춘 기술의 사용 여부가 있어야 한다. 그럼 우월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타의 전문직은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고유한 어떤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사회복지사, 그렇죠. 우리 사회복지사, 다른 여타의 전문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영역을 이미 선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점하고 있는 이론이 체계적인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기술의 사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상당히 체계적인 이론을 갖고 있어서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 여부가 있다라고 하면 전문직, 아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비전문직이라고 해서 구별을 하게 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하단을 보시면 그런 기술의 사용에 있어서는 바로 얘기하는 것이 효과적인 기술을 사용하느냐, 그 어떤 원론적인 얘기를 벗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일까 볼게요. 기술이라고 하는 근원이 어디서 출발을 하냐라고 하는 거죠. 기술은 실은 이론이라고 하는 그 탄탄한 토대 위에서 발휘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얘기하는 기술일도 상당히 중요하나 그 기술이 나오게 되는 근원적인 토대가 있다. 그것이 바로 체계성을 갖고 있는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전문직을 한다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체계적 이론 하에 나온 기술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전문직으로서의 첫 번째 요소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로는 전문직으로서 권위도 있고 그 권위를 주위에서 신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사회복지사, 우리 집, 우리가 해나가는 거에 있어서 사회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우리 스스로도 제공하는 모든 일련의 프로그램들과 전문적인 어떤 영역의 것들이 상당히 권위가 있어서 우리가 얘기하고 접근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정말 그래, 들어야 되겠다,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수긍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지금 두 번째 얘기한 전문적으로서의 권위와 우리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건데 세부적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중요하죠. 우리 사회복지사가 대다수 만나는 대상,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 클라이언트와의 둘 사이의 관계에서 있어서 우리 직에게 부여되는 전문적으로서의 권위들 그리고 신뢰, 이 두 가지가 전문직으로서의 기본적인 토대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요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파워, 힘입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활용할 수 있고 그들만이 어떤 권리라든가 부여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사회적 승인, 사회 자체에서 인가를 준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우리의 어떤 무의식적인 혹은 의식적인 내용에 있어서 그래 사회복지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야. 역시 역시 최고야. 잘하는데? 라고 하는 승인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내용을 보시면 공동체와 또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 혹은 지역사회겠죠. 이러한 다양한 집단들을 구성하고 있는 일반 사회에서 인가를 줘야 되겠죠. 특히나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대다수 일하는 그 기관의 성격이 종합사회복지관 혹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그리고 기타 다양한 센터들이 있죠. 이런 복지관과 센터라고 하는 곳이 어디에 설립되어 있나요? 지역사회에 있죠. 바로 여러 주민들이 함께 살고 있는 동네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동작 혹은 관악이다. 혹은 인천시 남동구다 라고 하게 된다면 그 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이러한 복지관과 센터가 설립되어야 하고 이 기관과 복지관과 센터는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승인해 준 거죠. 그런 일을 감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여건을 마련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인가와 승인에 대한 자격 여부가 있다. 그럼 자격이 있어야 승인이 되고 또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직에 부여될 수 있는 나름의 권한, 특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 우리가 전문가를 배출하는 자격이 있는 학교를 결정해서 권한을 주기도 하고요. 또 자격시험을 관장하는 등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어떤 교과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교에 또 인가를 내주기도 하고 또 이런 자격을 또 취득하고 면마할 수 있도록 어떤 기관에 승인도 내주기도 하고 이런 일련의 권한과 승인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는 거죠. 그린두가 강조한 거예요. 윤리강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리에 대한 강령. 우리가 윤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윤리가 나올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가치라는 말이에요. 제가 추후에 다시 설명할 텐데요. 잠깐 제가 언급을 하자면 가치라고 하는 건 value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무게를 두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는 OX가 없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냥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저에게 너의 삶의 가치는 뭐야? 너는 사회복지사로서 어떠한 삶의 가치를 갖고 있어?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저는 이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내 삶의 어떤 가치에 있어서는 오늘 행복한 거, 내일보다 오늘 즐거운 거, 내가 오늘 해야 할 거라고 하는 거에 무게중심을 두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제가 대답을 했을 때 주위에서 아니야, 너 그거 틀렸어. 너 그거 맞는 말 아니야. 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가치는 OX가 없다. 대신 윤리라고 하는 것은요. OX가 있는 거죠. 범죄, 살인, 무엇을 훔치는 거라고 하는 건 OX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가 나올 때는 지금 말씀드린 윤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파트너로서 잘 혼돈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윤리강령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오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복지사로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OX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자격이라고 우리가 사회가 승인을 해주고 암묵적인 권한과 특혜를 또 줬잖아요.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이 우리 앞에 와서 본인의 문제와 욕구라고 하는 것을 터놓고요. 또 그러한 어렵게 터놓은 본인들의 문제와 욕구를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잘 귀담아 들어서 경청하고 수용하고 자기 결정이라고 하는 다양한 어떤 원리들을 접목시켜서 이들이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는 사회 통합적인 어떤 접근 방법들을 실현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수많은 어떤 일들을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해나가고 있죠. 그래서 윤리강령이라고 하는 것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있나요? 있지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때 우리가 사회복지사 선서라고 하잖아요. 그 윤리강령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동료에 대한 우리가 소속된 기관에 대한 다양한 어떤 하나하나의 어떤 규율 또 지켜야 될 어떤 규칙들을 담고 있지요. 윤리강령은요. 이렇게
사회적인 인가 그리고 승인으로부터 우리가 얻은 게 뭐냐면 전문직의 특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만나게 되는 거라고 하는 굉장한 특권이 주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 특권이 잘못 사용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잘못 사용되는 건 어떤 현상마다 다양한 어떤 사례가 있겠지만 그렇게 오인돼서 사용되게 된다면 클라이언트를 우리가 만나는 우리 전문직의 자세로서 굉장히 어렵게 될 수 있는 토대를 또 제공받는 거예요. 따라서 윤리강령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체계화된 우리들의 일련의 활동에 대한 범주를 규격화한 거죠. 그래서 그린드가 강조한 윤리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직으로서 있어야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전문직의 문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 전문직만의,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전문직만의 고유한 문화가 있는가. 우리 사회복지사들끼리 모여있는 어떤 문화를 한번 가보세요. 있지요? 이들이 고민하는 것은 우리 사회, 또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소외계층, 이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대상자들이 어려워하는 어떤 것들이 무엇일까? 그럼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이러한 소외계층의 옹호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련의 활동들을 또 대변해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런 고민의 내용들은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이런 일들을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어떤 다양한 내용들을 다른 전문직들이 고민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린드가 얘기한 전문직이라 한다면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직은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들, 삶에 대한 가치죠. 그리고 규범들, 상징들, 이런 모든 것들이 모였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을 공유하고 그 나름대로 지속시키는 어떤 과정들이 있죠. 따라서 전문직은 다른 목적,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하는 고유한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을 위용한 어떤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나름의 사명감, 또 직업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한 것이 그린드가 강조한 전문직만의 문화, 그것은 바로 이렇게 가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규자가 빠졌네요. 규범에 대해서 공유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문직의 이 사회복지직이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우리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지속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충분해. 우리가 지금으로선 안 줘도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클라이언트는 매번 변화하고 있어요. 또 인간의 욕구는 상대적이죠. 어제까지 없었던 욕구가 오늘 생길 수 있고요. 또 우리도 오늘에 있어서 어제와 다른 욕구가 생겼고요. 또 내일도 다를 것이에요. 오늘도 오전과 오후와 저녁에 대한 어떤 우리들의 욕구는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우리 사회에서 만나는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문제와 욕구가 상당히 많이 굉장히 급변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성이라고 하는 강화할 수 있는 노력을 늦추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사회복지직이라고 하는 우리에 대한 직업에 있어서 전문화에 대한 위상을 늘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위상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결국 얻어지는 결과는 우리의 사회복지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만나는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문제와 욕구 해결에 대한 어떤 권한 혹은 힘이라고 한 분이 함께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 볼게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의 자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선진 외국에 비해서는 아직 우리나라의 어떤 현황에 있어서 혹은 어떤 인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와 같이 낮게 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우리가 고민을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전문직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 과정, 그쵸? 우리가 사회복지사 2급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럼 2급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교과가 14개입니다. 상당히 부족하죠. 필수가 10개, 선택이 4개시죠. 그쵸? 그리고 현장 실습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120시간이라 그래서 하루에 8시간 하게 된다면 총 한 최소 15일 정도면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타 우리가 유관한 어떤 전문직들의 실습 시간에서는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죠. 이러한 교육 과정에 대한 어떤 한계점 말씀드렸고요.
자격증 제도에 있어서의 미비와 느슨함. 우리가 2급을 취득하고요. 1급을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죠. 국가공인의 시험을 봐야 되고요. 그럴 때 1급을 취득하고 나름의 어떤 보수교육의 과정도 있지만 의무화가 아니다 보니까 이러한 자격을 유지하고 또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 이론들에 대해서 우리가 접하고 혹은 어떤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시간적인 범위를 많이 할애하지 않는다는 것도 또 뼈아픈 현실입니다. 세 번째 볼게요. 한국전쟁 이후, 이게 제일 크죠. 우리가 한국전쟁 6.25입니다. 6.25 이후에 외원기관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이게 민간에서 들어왔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니라. 그럼 YMCA, YWCA라는 곳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처참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들 혹은 사회적인 상황들을 보니 너무 이제 깜 놀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전쟁 이후에 이 한국 사회에 대한 부분을 위기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구호활동을 했어요. 그 상황이 바로 사회복지사, 그때는 사회사업가였겠죠. 사회사업에 대한 어떤 효시가 실은 된 거죠. 사회복지에 대한 역사적인 토대를 한번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한국전쟁 이후에 고아들이 많았겠죠. 부모님을 여의넣었던 아동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사회복지라고 하는 기관 중에서도 특히나 보육원, 초기의 보육원들이 생활시설 보호 위주의 열악한 사회복지 환경으로 출발하다 보니 사회복지사 자체에 대한 이 직업의 어떤 보상적인 부분들, 어떤 향상에 대한 처우 부분들이 상당히 선진 부분에 비해서는 미비하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우리의 직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정체성, 우리 직업만의 다른 여타의 전문직 말고요. 그래서 전문직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들과 과제들을 가져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의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기술이 있죠.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그런 교육 이후에도 실제적인 훈련을 대한 부분을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만나는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욕구와 문제는 어떻게 변하고 있고 또 이거에 맞게 우리 사회복지사로서의 필수적인 실천 기술들은 어떤 부분으로 접근이 가능할까라고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들의 향후 과제로는요. 다른 유관한 어떤 전문직과 차별화된, 여기서 차별화한 것은 그들은 감히 고민할 수 없는 우리만이 펼칠 수 있는 내용들이어야 되겠죠.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우리 직업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이 전공의 학문에서 유관한 어떤 그 학문들은 보통 교육학도 있고요. 심리학도 있고요. 행정학, 법학, 간호, 의료 상이 많이 있죠. 이러한 것과 감히 따라올 수 없는 독단적인, 독특한 우리만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을 막 나올 수 있게 그리고 향후에 더 다양하고 전문성 있게 갖출 수 있도록 정체성에 대한 노력을 우리가 계속 연마할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로는 사회복지사가 다양한 지녀야 하는 윤리적인 부분이 있죠. 그리고 고유한 철학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잖아요. 또 그 사람과 그 하나의 사람이 처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부분을 다각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클라이언트들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사회복지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고유한 윤리들 또 철학들에 따라 상당히 다른 상담의 내용과 상당히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 내용들이 접근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만의 고유한 그리고 더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른, 건강한 윤리와 철학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듯이 한 번에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시대마다 연령마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누굴까? 나는 내 삶에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가야 한 혹은 지켜야 될 사회에 대한 정의는 무엇일까? 우리가 만난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은 어떠한 삶의 중심에서 서야 할까라고 하는 기본적인 윤리, 철학이라고 하는 교육을
끊임없이 연마해야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을 갖게 되는 정체성은 정말 탄탄하게 될 수 있는 것이 향후의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사회복지 현장 실습 교육의 강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 우리가 하게 되면서 기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혹은 각 부서마다의 고유한 사업 내용들 그리고 또 그 기관에 오는 주요한 클라이언트들이 갖고 있는 문제와 욕구가 굉장히 기관마다 제공하는 실습의 내용들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럴 때 지금 현재 시간은 상당히 적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섯 번째로는요, 전문가 조직, 우리 사회복지사 조직이죠. 조직에 대한 어떤 정체성, 어떤 결속력을 얘기할 것 같아요. 이러한 강화 노력을 통해서 사회가 우리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전문직을 바라보는 인정에 대한 어떤 부분들, 처우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향상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정체성 확보에 대한 노력이 바로 우리 사회복지사의 또 하나의 일련의 과제이고 또 책무이기도 한 거죠.